잠시 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각국의 이 금리와 관련된 통화정책 확인해 볼까요? 올 들어 이 돈을 풀거나 금리를 각국이 낮춰왔습니다. 금리를 내린 국가만 하더라도 2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지요. 특히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요. 수출 증대를 위한 환율 정책의 환율 전쟁이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각국의 금리나 행진이라고 해도 참 무리가 없을 듯 보입니다. 올 들어 27개국인데 횟수로 보니까 한 41회 정도 인하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한 3, 4일에 한 번꼴로 각국이 돌아가면서 금리 인하를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금리 인하 국면에 이게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지금 횟수로 7년째인데요. 과거 보면 이제 금리 인하 이렇게 하면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 상승 국면에 이렇게 진입하는데요. 대체로면 3년 정도는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지금 7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장기간 되고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지금 횟수적으로 측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는 금리가 그만큼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뭐 이래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의 금리 인하 국면이 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상들이 나왔습니다는 올해 들어 계속해서 각국들이 금리 인하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선진국들은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제로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는 이들 3개국을 제외한 유로는 1개국으로 보는 겁니다. 나머지 선진국들이 좀 금리 인하에 속속 동참한다. 아시겠습니다는 스위스의 그 최저 환율제 포기 이후에 스위스를 비롯해서 동유럽 국가들이 주로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분위기고요. 경기 둔화가 뚜렷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금리 인하에 연일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청자분이 진행자께서 금리 인하에 동참한다. 당신 무슨 얘기냐? 지금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금리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금리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리는 내려가지만 지금 선진국, 신흥국 갈 거 없이 정책금리 내리면 시중금리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금리는 올라가는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마치 정말 경쟁이라도 하듯이 세계 각국이 올해 들어서 금리를 내리는 이유, 그 목적이 분명히 다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금리를 내리는 목적은 크게 보면 궁예직적 속에 금리를 인하를 단행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왜 궁예직책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지금 각국들이 정책 금리를 내리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사실상 두 가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이 가장 크겠죠. 그런 반면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물가 부담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세계 각국들이 미국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상이 0%, 우리만 하더라도 0%대, 중국만 하더라도 1%대 해서 세계 각국들이 디공포를 여전히 우려할 만큼 금리 인하에 따른 사실 인플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각국들이 과감하게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과연 정책 금리를 내릴 때 사실상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이 있었을까 하면 7년 동안의 정책 금리를 내렸다는 사실이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까? 과거보다는 사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낮은 금리 사이에 이 낮은 금리의 소비라든가 투자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통 이것을 유동성 함정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리퀴디티 트랩의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경기는 모색해야지, 돈은 많이 풀어놨지, 금리는 내려야지,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뭔가 좀 경기 회복되는 게 보여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금리를 내리는 목적은 자국 내에서는 리퀴디티 트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적다 보니까 결국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약세를 유도시키면 결국 수출 증대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는 차원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이 올해 들어서는 사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같이 궁여직적석에 나오는 이런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단순히 액면 그대로 금리 인하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궁여지책이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결국 궁여지책이라는 것이
다른 국가 신경 쓰고 다른 곳에 눈 돌릴 여유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 지금 국가에 우리 상황이 이제 급하다는 건데 그 자국만 살겠다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통화 가치를 내릴 경우에 세계 경제라는 틀 속에서도 그렇고 국제 금융시장도 그렇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확실히 혼탁스러운 국면이라든가 또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저는 부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네. 세계가 하나의 국가, 완 마켓, 네. 완 이코노믹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완 컨트리. 그 세계가 하나의 경제, 하나의 그 국가, 그다음에 하나의 시장 뭐 이런 그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세계가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각국 간의 공조라든가 협조, 특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국들이 협조라든가 공조체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자국만 우선하다 보니까 자 어떠냐 하면 제조업에서는 리쇼링 정책 네. 추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지금 각종 통상 이렇게 보면 엔타이 덤핑이라든가 해서 소위 1995년 WTO 이후에 제8차 우리가 라운드에서 규정했던 이런 그 각종 반덤핑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철폐하자. 네. 그래서 이 국경 간 놓여 있는 이런 관세라든가 비관세 정도를 철폐하자는 그런 정신이 아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반덤핑 관세라든가 이런 걸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수출 증대를 통해서 자국통화 약세 정책은 늘 말씀대로는 보호주의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위의 보호주의다. 네. 가장 극단적인 보호주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보면 내가 나쁜 짓만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 나 좋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가는 것. 사실은 내가 비용을 부담하고 내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면서 나를 좋게 하는 것은 가장 그 나쁜 행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린 국부화 정책인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국통화 약세 정책은 보호주의 중에서 최고 수위의 보호주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극단적인 보호주의다 보니까 지금 세계 교육 증가율이라든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각각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이것이 악순환 기간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교육과 세계 증가율 성장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거기서 다시 또 금리 인하를 하는 이 금리 인하가 사실 악순환 때문에 창출되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 궁여직책 속에 나오는 이런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중심국을 비롯해서 각국들이 이렇게 다른 국가의 피해를 전가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좀 줄여줘야 네. 세계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이 안정을 취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가장 그 주목되는 현안 중에 하나로 꼽혀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 네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금리라는 정책을 썼는데 결국은 그런 결정을 하는 데 따른 어떤 목적 그러면은 이 얼마나 경기 부양에 효과가 과연 있었는가라는 부분은 당연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 네, 모든 정책은 네. 아무리 정책 당국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긍정적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책은 사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금리 인하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요즘 서머스라든가 아니면 그 버냉키 장관의 블로그 전쟁 해가지고 이 문제입니다.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즉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요. 오늘 이게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니까 또 금리 인하 문제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로렌스 서머스와 그 다음에 벤 버냉키 간의 블로그 논쟁에서 지금 미국의 학계에서 지금 들끓는 목이에요. 밀켄 컨퍼런스라든가 뭔가에서 올해 들어서 들어가는 컨퍼런스는 다 이 문제를 다 문제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은 화두가 되기 때문에 잠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머니 서프라이 자막을 갖고 공부하겠습니다. 머니 서프라이가 이렇게 되면 증가하면 자막 좀 비춰줘야 되는데 자막을 좀 안 비춰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시청자분은 공부하겠습니다. 요 지금 화두가 되는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돈을 공급하면 돈값인 금리가 인하합니다. 네. 그러면 돈을 유동성 공급하지 않더라도 정책 당국이 정책 금리를 딱 내리면 금리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는 시장 금리가 일반적으로 내리게 되거든요. 금리 인트리 시스템. 그래서 돈을 공급해서 금리를 내리든 아니면 돈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금리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는 기준금리인 정책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가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보통 일라스틱, 이 탄력적이다 하면 사실 은행 문턱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와 투자가 증대되고 이것이 어리게티멘트, 총수의 증대해서 투자 승수교 효과에 의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로렌스 서머스와 버냉키 간의 블로그 논쟁이 바로 이 대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총수에 미치는 탄력도 다시 한번 자막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지금 그 화살표의 두 번째, 세 번째 되겠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총수에 증대하는 측면이 얼마큼 탄력적일까? 일라스틱 걸 때는 뭐냐면 케인전의 정책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총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총수요 증대가 되지 않은 인일라스틱이다 하면 통화정책 모니터리스트의 견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청자분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 정책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것이 부담이 돼서 사실상 소비하고 투자하지 않는 거냐. 아니면 미래가 불확실해서 사실 소비하고 투자하지 않는 거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한국뿐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금리가 거의 정책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왜 저런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금리를 낮춰주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금리 인하의 정책금리 수준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하고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 국면이 7년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당초 예상이라든가 기대보단 올라가지 못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경기 부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갖고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앞서 잠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금리, 국제 수익률은 점점 이 격차를 벌려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특히 미국이나 독일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각국의 금리 인하 효과를 그냥 무색화, 그냥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법한데요. 네, 이 대목이 지금 이제 금융시장에서 특히 글로벌 증시에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정책금리를 내리면 경기 부양 목적을 위해서는 시장금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파리스 인터레스트 레이트와 베이스라인 인터레스트는 구별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소비와 투자하는 경제 주체들의 기준금리는 시장금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정책금리는 FOMC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금통에서 결정한다 해서 저는 이것을 확실히 구별하게 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뭐냐? CD금리가 기준금리지 금통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는 아니다. 물론 길게 보면 금리체계가 형성될 때는 정책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긴 하지만 왜냐? 작동이 잘 될 때는 근데 이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잘 작동이 인트리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고 지금처럼 커넌드럼 수색각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 파리스 인터레스트 레이트와 베이스라인 인터레스트는 구별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각도에서 경제 행위들의 주체가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는 정책금리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한 달 전서부터 채권 시장의 프레시 크래시 문제라든가 엘렌 수색각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는 과거 2004년에는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물의 거품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시장금리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중개 국채 매입해서 오히려 시장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때 자산분의 거품을 증대시키면서 2008년 금리가 나타난 결정적인 배경이 됐거든요. 이게 정책금리는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떨어졌다 해서 이게 이어지 못하는 현상이다 해서 그린스펀 수색각기라 했고요. 지금 각국들이 금리를 내리는데도 올해만 할 27개월 내리는데도 시장금리 올라간다. 결국 앞서 말씀같이 정책이라는 건 양변성을 갖고 있다. 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산 부분에 대한 거품 무료 이런 것이 되는 상태에서 시장에선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차약권 부분에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 물량은 줄어들지. 왜? 정점을 지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때 상태에서 매도 물량만 조금만 나오면 차약권가 급락하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각국의 정책금리는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장면에서 경기 부양 효과는 줄어들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채권 수급에서는 막바지에 아주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의 막바지 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프레시 크래시 같은 우려라든가 아니면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올라가는 이것이
증시에선 최대 화두가 되는 이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국의 어떤 미묘한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국이 금리 인하 통해서 이 자국 통화 약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는 현상이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누차 달러 강세에 대해서 미국 자체가 우려하고 겉으로 좀 표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네. 예.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네. 이렇게 금통이 되고 각국의 정책 금리가 주제가 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올해 그 3월이었죠. 올해 3월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한 100 지나가고 네. 우리 원달러 환율이 1,140원 정도 이렇게 근접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슈퍼달러씩 되고 올 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는 그때 당시 방송을 통해서 슈퍼달러에서 달러 예금 하지 마십시오. 이런 달러 예금을 그렇게 하는 데는 좀 신중하게 좀 기여하십시오. 원달러 환율 떨어집니다. 슈퍼달러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드려서 달러 인덱스의 구성 항목을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것은 미국 측 요인보다는 유럽이 돈 풀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유로와 초역사가 되다 보니까 달러가 앉은 자리에서 강세가 되는 측면이 강하다. 물론 일본도 추가적으로 금융 완화하고 캐나다 달러 문제도 금리 낮아지고 그 다음에 스웨덴 크로네도 스웨덴 금리 낮아지고 스위스도 금리 낮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달러가 강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걸린 굴피 버전에서 달러 강세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적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스란히 전개되고 있죠. 성장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장률이 올해 0.2%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기업들도 실적도 애플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전부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 문제가 슈퍼달러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달러 페리티 지수가 달러 인덱스가 93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미국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달러 강세 문제가 얼마큼 부담이 되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미국이 경제권을 반영해서 달러 강세라면 외국 자본 유입돼서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달러가 강세됐다 하면 인덱스가 조금 올라갔다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오늘처럼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떠냐.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거꾸로 주가는 올라가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비정상적인 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른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국 통화 약세하는 정책에서 달러 강세되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적고 미국에 부담이 되고 네. 미국에 부담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되지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차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율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어느 정도의 대응하기보다는 좀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승조로 좀 치열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미국이 글로벌 환율 전쟁에 동참하느냐 이 여부도 최대 관심이 될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뭐 액면 그대로 본다면 글로벌 환율 전쟁에 동참하는 분위기죠. 지금 보면 인덱스가 3월 중순에 100까지 가다가 오늘 93까지 100까지 갈 때 대부분 사람들이 슈퍼달러 얘기 나왔었죠. 지금 인덱스를 어떻게 하면 93까지 줄여들어 놓았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달러 환율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국 통화를 약세를 시키는 정책이 바로 뭐냐. 또 자국 통화가 다른 국가에서 피해를 받았으면 그걸 좀 올바로 시정시키는 조치가 바로 글로벌 환율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3월 중순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가다가 지금 93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이렇게 보면 미국도 직간접적으로 글로벌 환율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가장 그 환율 전쟁, 미국 달러 강세에 대해서 이 부담을 느낀다면 미국의 앨런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면 항상 하무라비 법전식 대응 있지 않습니까? 뭐 저런 국가에서 불공정 해결했는데 우리가 신사처럼 지켜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동안 경고를 했는데 당신네들 지키지 않아? 그럼 우리 똑같이 해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흙탕 쓰길 때는 같이 튀겨야 모습이 이렇게 덜 이렇게 추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진흙탕 속에 뭐냐면 나만 고귀한 학처럼 있으면 진흙탕이 튀기면 더 어렵게 보이는 겁니다. 더 추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 전쟁이 왜 무서웠냐면 같이 튀기면 같이 튀겨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기회는 기, 이해는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돈 풀어. 선진국이 돈 풀어. 같이 돈 풀고 그다음에 금리 내려. 같이 금리 내리고 이게 뭐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기고 그래서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고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양적 완화 정책에서 인구가 마르기 전에 돈을 풀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엔드레 입장에서는 한편에서는 립 서비스를 통해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하는 거고 실제 행동을 측에서는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4월에 발표했죠. 네. 중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 시장 개입 나오는 거고 나오는 이런 문제고, 유럽에 있어서 유럽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유럽이 양적완화 정책 작년 9월까지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왜 양적완화 정책이 조기 종료 문제가 나왔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미국 측의 입장이 잘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렇게 매달 600억 유로씩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시장 상황을 봐서 이게 9월까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가 인플레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폭발하면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중간에 철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확정된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방어성을 하더라도 경제 효과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 9월까지 약속이 돼 있으니까 푼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처럼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이 부담이 될 때는 유럽도 1, 4분기 성장률 오케이. 네. 유럽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럽 전체 성장률이 0.6%, 0.6%인가요? 0.4%인가 나왔는데요. 0.4%. 예. 미국은 0.2%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냐? 당신의 나라들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니까 미국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유로 약세 부분을 좀 철회해라. 유로 약세 부분이니까 유로 강세가 지금 되다 보니까 지금 유로 강세가 유로당 1.13달러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달러 약세가 되는 인덱스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도 직간접적으로 지금 환율 전쟁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은 재무비의 협조를 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미국의 통상부 USDR 통상모를 통해서 엔타이 덤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세라든가 비관세 쪽에서 다른 국가에 두들겨버리는 이런 쪽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운영 참 잘하네, 박수만 철수만은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입장, 지금 당장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요. 추가 금리나 문제를 놓고도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지금 상황에서 둬야 되는가라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참 이견들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이제 각국들이 금리 인하되고 우리도 소비라든가 생산이라든가 투자 관련된 지표에 회복 기미를 보여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오랜만에 한국 경기도 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는 이주열 총재께서도 좀 2, 4분기는 지켜보자 하는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는 사실 5월달 잠시 열리죠. 5월달 금리 인하 문제를 두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당국은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당국은 지금 감지해서 보면 최근에 경기 회복세를 좀 지켜보자 하는 통상적으로 보면 작년 8월달과 그 다음에 10월달, 3월달에는 아직 시차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작년 8월달과 10월에 이게 금리 인하를 보면 통화정책에 앞서 말씀같이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의 시차상으로 보면 최소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거친다면 작년 8월과 그 다음에 10월에 금리 인하를 한 대목이 지금 시점상 올해 2, 4분기를 보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모처럼 경기 회복대를 조절을 봤으니까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지켜보자 하는 입장은 정책당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보유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 4분기에 아주 수익 기반이 다변화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정책금리가 내려서 시장금리도 또 더불어 내려서 사실 1, 4분기에 대형증권사는 1,000억 이상씩 해서 그냥 실적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대선 충당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2, 4분기 들어서는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보유채권에 대한 어떤 수익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A라는 경영자가 1, 4분기는 1,000억 이상 되고 2, 4분기는 줄어든다면 저 경영자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측면의 경영 안정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대선 충당을 쌓아야 하는 이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요. 지금 정책금리가 내려주기를 바라는 시각이 간절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설왕설래가 되는데요.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정책금리는 정책금리입니다. 정책금리는 시장 참여할 때 입장을 존중을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특수한 이익을 반영해서 이걸 정책금리를 가져가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과 같이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정책금리를 내리는 것은 금리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이다 했을 때 시청자분도 지금 한국의 정책금리가 높아서 더 낮아야 되는 게 한국 경기를 살리는 방안이냐, 아니면 국회라든가 경제 입법을 만드는 국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연일 쌓아대는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해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측면.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조 이상 계획하는 평택의 삼성전자의 계획을 전봇대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서 이게 한다면
한국이 이게 어떻게 있습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꼴 저꼴 다 보기 싫다. 15조 이상 계획을 내가 다른 데서 지금 전에 인도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요. 두루만 오십시오. 땅 제공하겠습니다. 모든 거 제공하겠습니다. 모든 이렇게 해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도가 모디 총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18일에. 그래서 땅도 다 주겠습니다. 모든 게 주겠습니다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우리 기업이 추가적으로 한국 경제 세계 7위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이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데가서 이렇게 투자한다는데요. 그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투자가 걸림돌이 되는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정책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경제 주체들이 좀 합심해서 애사심, 애국심을 이렇게 발휘해서 사실 우리 후손 세대를 생각해서 지금 상태에서 세대 간의 뭐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고 노조 문제 이런 거 관계 없이 우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그다음에 대외 정책을 잘해서 안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이기주 문제를 타파를 해서 한국의 공생적 기조하에 한국 경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태는 정책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요구를 어느 정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 결정권이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최근에 회복 조짐이 있고 지켜보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정이 날 것인지야 대략 이제 예상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각국의 금리 인하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과연 한국도 동참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오늘 그 분위기 전해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